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의 점유율이 카드사를 뛰어넘었습니다.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첨 없는 로또란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수도권에 통합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주요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경제금융정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긴급 회동을 한 건데요. 고물가와 고금리, 수출 적자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의 적색 경고등이 켜지자 경제정책 수장들이 오늘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1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18일 만의 일입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없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들은 고물가 등으로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4년 만에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앞서 7, 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도 수출 둔화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24억 7천만 달러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9%로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지표에 비상이 걸리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1일 기자설명회에서 금리 인상의 양과 속도에 대해 데이터를 보고 금통위원들과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수장들은 현재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주요 이슈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간편결제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카드사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 시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결제 수단으로 빅테크의 간편결제 영향력이 커지면서 카드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국내 결제 시장에서 간편결제 이용 규모는 221조 원, 2016년 이후 연평균 57%씩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중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금액 기준 49.7%로 카드사 등 금융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수익 구조가 줄고 있는데 간편결제 시장까지 뺏기면서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카드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더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신용 판매 부분은 적자를 보고 있고 중저신용자 고객이 많은 카드사의 경우 건전성 우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카드채 매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올해 들어선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체를 의미하는 리볼빙 2월 잔액 증가세가 대표적입니다.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2월 잔액은 지난해 말 6조 820억 원에서 지난달 6조 5,960억 원으로 8.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법정 최고치인 20%에 가까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해 차주들의 부담이 높은 만큼 카드사의 리스크도 높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 카드사들의 근심도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게임 유저들은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쓰고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없다면 유저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동시에 의심도 들겠죠. 이런 유저들을 중심으로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넥슨의 대표 게임 메이플 스토리.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수십만 원을 투자해도 아이템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저들은 커뮤니티에 당첨 없는 로또라며 아이템 당첨 확률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해 4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에서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이템 획득이 불가능하게 설정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후인 지난달 14일, 공정위는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과 관련해 다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해 이뤄졌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리니지, 모두의 마블 등 5개 게임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정위 수사는 넥슨 이외에도 NC, 넷마블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인한 유저들의 불신이 결국 국내 게임 산업의 약화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떤 확률 조작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부정확함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유저들이 한국 게임에 대한 불신과 이탈을 초래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이 일자 게임사들은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넥슨은 메이플 스토리 아이템의 확률 적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인 넥슨 나우를 도입해 유저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도 현재 각 게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넥슨 조사로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게임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일기 신도시에선 소규모 단지들이 하나로 뭉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통합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은 사업성이 좋고 더 좋은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영 기자입니다. 최근 일기 신도시에선 통합 재건축 추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에선 후곡마을 3, 4, 10, 15단지와 강촌마을 1, 2단지, 백마마을 1, 2단지 등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어제는 백송마을 주민 200명가량이 모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동의율 64%를 얻으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 재건축은 인근 여러 단지를 하나로 통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500에서 700세대들인 이 단지들이 모이면 1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각 단지들이 함께 모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 단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아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 관리비 절감과 공공 커뮤니티 시설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세대수가 이렇게 모여서 한 번에 건설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이점을 차지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공권을 노리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소규모 단지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보다 비슷한 단지들이 모여서 이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대단지일수록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부대 시설의 퀄리티도 더 높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지면 조합 내 이해관계가 얽히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단지 규모가 너무 소형인 것보다는 적당한 규모가 책정되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등 단지별로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비슷한 단지들끼리 엮어서 진행을 하는 게 일산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 삼성한신, 한양, 우성 현대아파트와 양지마을 6개 단지에서도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통합 재건축 바람이 있는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재건축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전 사업 추진의 우선권을 얻으려는 사전 작업이란 해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하회했고 코스닥도 급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엄청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일 금융당국은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공매도 특별감독,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로 담겼는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융자 담보 비율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들고 나온 조치가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증권사마다 탄력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신용융자 반대 매매 급증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대체적으로 신용융자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요. 주가 하락을 발생시키고요. 주가 하락이 일어나면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가의 낙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키로 한 건데요. 현재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 비율을 140%로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을 이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담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보를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좀 덜 깐깐하게 해라라고 증권사한테 주문을 한 걸로 일단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금융위에서 또 투자자들이 불만이 가장 많은 공매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금융감독원 또 거래소 합동으로 이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공매도 현황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 감리부 인원을 기존 13명에서 17명으로 이제 확대했고요. 구조를 개편하면서 공매도 관련 긴급 이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다른 세계 증시에 비해 많이 빠진 것에 대해 공매도가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은 140%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를 할 때 담보 비율이 105%인 게 문제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제도 개편도 좋은 소식이지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담보 비율도 기관 외국인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고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상환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편을 하자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정부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은 뭐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오늘이 시행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거의 이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장중 2,300선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장 초반 기관의 매수세에 잠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후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2,300.34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93% 하락한 722.7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사실 뭐 하루만 놓고 보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기대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는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의 안정감을 유발하는 효과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증권사별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용융자 비율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 오늘 증권사들을 상대로 취재해본 결과 시행 첫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낮춘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의 조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조치 자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화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 주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장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건 아닌 만큼 명확한 효과를 시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오늘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공매도 거래 대금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의 조치 효과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한숨도 더욱 짙어졌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당장 수치를 바꿀 수가 없고 한마디로 변화된 부분을 찾기는 조금은 첫날에서는 어려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 전망 좀 암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망 어떻게 봅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송주현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심리 지표가 둔화된 상황에서 하반기의 실물 지표가 둔화된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하방을 탐색하는 과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주목하면서 투자해야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너무 비관적인 입장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증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어떤 비관적인 시각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이미 지금 과도한 가격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융당국의 변동성 완화 조치 첫날의 증권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향후 전망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테라 사태의 영향으로 파산하거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3일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인 3에로스 캐피털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주요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은 모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3AC는 최근 테라와 루나코인의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어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3AC의 대출금이 있던 보이저도 자금의 압박을 받아 모든 거래를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이저는 지난달 24일 기준 약 1억 3,7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8개 지구에서 행복주택 1,780세대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는 수원 당수와 화성 동탄 2지구 등 수도권 4곳과 청주 수곡과 제주 3도 2동 등 지방 4곳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 신청을 하기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기준을 확인해 행복주택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는 오는 11월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만 보더라도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90조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서부 산불로 12조 원의 피해가 또 가뭄으로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차적 피해 이외에도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등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5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 뭐 이런 보고서는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맥켄지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천재지변 등이 산업의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키면서 이로 인해서 국가 경제 GDP의 상당 부분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맥켄지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가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들은 총 105개 국가를 조사 대상으로 했는데 2030년까지 조사 대상 모든 국가가 다 기후변화로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요.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물자의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 계획에도 환경적인 리스크 요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기후변화 외에도 환경 파괴라는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크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보고서에서는 지구 생태계 파괴로 매년 세계 총생산 중에서 최소 570조 원, 2050년까지는 총 약 1경 1,7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보고서는 환경 피해 비용을 경제학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작년 3월에 뉴욕대학교 정책연구소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성을 묻는 연구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 오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매년 손실액은 2천조 원에 이를 것이며 만약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 경제적 피해는 2075년에 3경 6천조 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GDP의 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당시 응답자의 76%는 기후변화가 매년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면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 저개발국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노력 안 하면 2075년경에 이르러서는 매년 이게 사실 처음 들어보는 숫자인데 3경이라는 숫자, 3경 6천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변화 경제 전망을 발표한 딜로이트는 이게 어떻게 예상을 좀 하던가요? 일단 이제 탄소 중립을 갖다가 이제 줄이지 않고 현재대로 배출하는 경우로 봤습니다. 예.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2070년까지 세계 경제 피해는 21경 4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 피해액은 현재 전 세계 경제적 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약속했던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면 2070년까지 경제적 피해가 아닌 총 5경 1,80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탄소 중립을 이루면 세계 경제는 상당한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만약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가 오른다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피해가 늘어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혁신에 투자하기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고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열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탄소 중립으로 가지 못할 경우 2070년경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3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궁금한 게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제 미흡한 현재처럼 만일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호주와 태평양 제도 지역의 경제 피해액이
2070년까지 12경원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이 지역의 국내 총생산은 피해를 보지 않을 때 견줘서 2경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규모는 현재 중국 경제 규모와 비슷합니다. 유럽은 같은 기간 동안에 1경 2천조 원의 경제적 손실, 또 1억 1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미국은 1경 7천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내 총생산도 2천조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클레어 이브라임은 모든 나라들이 화석연료를 퇴출을 하고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묶게 된다면 30년 안에 산업혁명과 맞먹는 수준의 엄청난 경제 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저탄소 경제로 바뀔 경우 일부 일자리와 산업은 사라지겠지만 더 생산적이고 경제력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급여가 더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면서 하루빨리 온 지구가 좀 힘을 합쳐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